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국어 AI 모델,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들의 현재와 미래를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AI 성능 향상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들이 어떤 강점과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만 속속 뽑아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아요. AI 기술 발전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과연 한국어 모델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써보면 어떤지 이런 평가들을 좀 다각도로 봐야죠.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보죠. 에포크 AI 여기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AI 추론 모델의 성능 향상이 2026년 정도부터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모델들 발전 속도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히 컴퓨팅 파워, 자원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추론 성능이 계속 무한정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아, 그 강화학습, 그러니까 RL이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효율성 증가에는 좀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효율성 증가의 한계요? 네. 지금은 보면 강화학습 성능이 한 3개월에서 5개월마다 거의 10배씩 막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한 2026년쯤 되면 전체 AI 모델 발전 속도랑 비슷해질 거다. 뭐 이런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랄까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네네. 성능 향상의 어떤 무게중심이 단순히 그냥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효율성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한 특화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작정 성능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똑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좀 거시적인 예측 속에서 본다면 오히려 특정 언어 환경,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 같은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또 다음 자료랑 연결이 되는데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에 최적화됐다. 네, 그게 하이퍼클로바 X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 사전 학습 데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국어 비중을 60% 이상으로 아주 높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한국 문화라든지 아니면 좀 특유의 맥락, 뉘앙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설계를 한 거죠. 아하,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한국어에 특화된 토크나이저라는 걸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토크나이저 효율성. 저도 자료에서 그 비교 이미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이 똑같은 문장을 처리하는데 GPT-3는 토큰을 26개나 쓰는데 하이퍼클로바 X는 딱 7개만 쓴다. 이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그냥 토큰 수가 적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토큰이라는 게 AI가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걸 더 적게 쓴다는 건 사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비용 절감이죠. 그렇죠. 비용. 네.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자원을 덜 쓰니까요. 자료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해서 약 3.5배 정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3.5배면 꽤 큰데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컨텍스트 창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AI가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한국어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당신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한국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굉장한 강점이네요. 네. 근데 시장 반응이나 평가는 마냥 다 좋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초기 모델 나왔을 때 뭐 식당 영업시간이나 스마트폰 사양 같은 거 물어보면 좀 틀린 정보를 준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너무 단답형이라서 이걸 뭐 글쓰기 도우미로 쓰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게 초기 모델의 어떤 한계점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형 모델 있잖아요. 하이퍼플로바 X, 시드. 네. 시드 모델. 네, 그 시드 모델에 대한 반응도 사실 좀 엇갈리는 편입니다. 뭐 일반적인 언어 능력, 그러니까 범용 성능이나 안정성 같은 거는 꽤 준수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반면에 그 이미지 속 글자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OCR. 네. 광학 문자 인식이요.
그 OCR 성능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소형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압도적인 장점,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실사용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성과가 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치와는 아직 좀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도 뭐 계속 개선하고 있겠죠, 당연히.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그 추론 기능을 더 강화했다는 하이퍼클로바 넥스 싱크, 띵크라는 모델을 공개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아, 네. 싱크 모델. 이건 이름 그대로 좀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강화한 모델이에요. 추론 능력이요? 네. 그냥 질문에 바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질문이 들어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걸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운 거죠. 한국어 언어이해도 평가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고요. 오, 그리고 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시각 추론 능력입니다. 시각 추론이라면 이미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수능 생명과학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시된 이미지나 그래프를 보고 그걸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식이죠. 와, 신기하네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정보까지 이해해서 답을 찾는군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싱크 모델도 오픈소스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AI 생태계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들어보니까 AI 모델 전체의 발전 속도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 한국어 환경에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특화 모델이 토크나이저 효율성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초기에 있었던 정확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용성 측면에서 좀 엇갈리는 평가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 심지어 시각 정보 처리까지 가능한 모델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그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특정 언어 환경에 대한 최적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성능과 편의성,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찾아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비단 네이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스테이지나 리튼 같은 우리 국내 여러 AI 스타트업들도 각자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이 LLM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 모델의 여러 면모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AI 모델을 선택하거나 활용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어요? 비용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특정 작업에서의 압도적인 정확성, 혹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기능을 써보는 것.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